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환단고기 진서론, 제목은 반박할 수 없는 진서의 가치 증명이라고 했습니다. 네, 환단고기 초간본은 1911년에 이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환단고기의 구성은 삼성기 상하, 단군세기, 북부역이 태백일사로 이루어져 있고 안암로, 원동중, 이암, 범장, 이맥과 같은 그 저자에 대한 어떤 거짓과 매도 이런 것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우리가 굉장한 어떤 축복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 조선왕조실록에 금소로 지정된 안암로, 원동중에 삼성기가 들어있다. 그 삼성기가 환단고기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선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조 성종 50년 동안에 3대에 걸쳐서 고유 사서들의 수거령이 내려졌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환단고기 속에 고조선 비사 대변설, 또 대변설도 있고 조대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표훈천사, 삼성밀기도 있고요. 그리고 안암로, 원동중의 삼성기 이와 같은 그런 책들, 이런 책들이 전부 다 이렇게 수거를 당했는데 이러한 책들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러한 책들을 숨긴 사람들은 차명에 처한다라고까지 이렇게 했었던 바로 그 책, 그 사서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를 신규식 선생 같은 경우에는, 독립운동가 신규식 선생은 한국혼이라는 저술을 통해서 슬프다, 단군사, 안암로, 원동중의 삼성기, 표훈천사 이런 책들이 이름만 남아있을 뿐 그 책은 얻어볼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한탄을 했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 어떤 독립운동가들의 한탄 속에서 바로 이 환단고기가 이런 안암로, 원동중, 삼성기, 조대기와 같은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들어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조, 예종, 성종의 50년의 수서령이 있고 나서 그리고 중종과 연산군 시절에 바로 일십당 이맥 선생이 수서령에 의해서 비밀리에 모아진 책들을 편집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이맥 선생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맥 선생이 이걸 태백일사를 지은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를 하는데 실제로 이맥 선생이 괴산으로 이렇게 유배된 것, 그리고 이맥 선생이 찬수관 신분으로서 내각의 비서를 많이 구해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경진년 1520년 중종 15년까지 그 내각에서 어떠한 보직이라도 근무를 했었던 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맥 선생이 충분히 그러한 사서들을 볼 만한 위치에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태백일사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절상. 자, 절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곰곰이 생각해 보건대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맥 선생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때 쓰는 그런 어떤 한자이죠. 단어입니다. 태백일사의 저자 이맥 선생은 주자의 논어집주 지필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절대시하는 유학자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요. 텍스트를 바꾸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문은 그대로 두되 거기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 조선의 어떤 유학자들은 주로 절상이라는 단어를 써왔다. 근데 이 태백일사에는 이 절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맥 선생의 이야기를 쓰는 구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려 시대에 쓴 그런 어떤 책과 그 사서와 조선시대에 쓴 사서, 신라시대에 쓴 사서, 모든 것이 어떤 한문의 구조 자체가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도 태백일사는 태백일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맥 선생이 자신의 사견을 말해보겠다고 했을 때 밝히는 단어가 바로 절상이었다.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태백일사를 이맥 선생이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매도는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감수자, 편저자, 전수자가 있습니다. 감수자는 해학 이기 선생인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학 이기 선생의 유고집에 보면 해학 유고, 증주진교 태백경이라고 해서 이 태백진훈, 행촌 이암 선생의 태백진훈 3대 저서인 태백진훈의 주를 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효산자라고 해서 이것이 바로 해학 이기 선생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학 이기 선생이 환단고기에 드러나고 있는 바로 그 행촌 이암 선생의 3종 사서에 주를 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환단고기에도 주석을 달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등사본 환단고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등사본 환단고기에 보면 이기주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즉 이기 선생이 환단고기에 주를 달았다, 환단고기에 주를 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한 어떤 근거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기주라고 하죠. 그 다음에 더더욱 확실한 것은 심당전서가 있습니다. 심당 이고선 선생이 지었던 모든 책들을 모아놓은 그런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환단곡이라고 해서 문헌에 분명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 문헌 422권 중에 환단곡이, 천부경, 태백, 신사, 유사, 진경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이 환단곡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환단곡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1924년 환단세감이라고 하는 또 책이 있었기 때문에 24년 이전에 환단고기를 보았다, 초간본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참고문헌은 삼일신고, 북부여기 단군세기 등 환단고기의 그 5권 안에 있던 북부여기 단군세기 등이 문헌으로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심당 이고선 선생이 이러한 책들을 각권으로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환단고기를 소장하고 있었겠구나. 그러면 1924년 이전에 환단고기 초간본 30권 중에 한 권이든지 이것을 분명히 소장할 수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주장을 했던 환단고기 초간본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말끔히 일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단고기 저자들에 대한 어떤 저자, 감수자, 편저자, 그리고 전수자에 대한 어떤 공격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다나케에 대한 공격, 다나케라고 하는 것은 단다나케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 전신으로서 설정한 것이다. 다나케는 원래 없었다라고 하는데, 독립운동가 오봉록 지사가 다나케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독립운동을 했었던 이 천마산대에 60여 명의 독립운동가들의 행적을 적어놨고요. 그 중에서 뭐냐면은 바로 천마산대 대장인 최시흥 장군이 3대 회장이었다. 다나케 3대 회장이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인 최시찬은 바로 그 다나케의 재정 보조에 주력했다라고 하면서 이들이 분명히 다나케의 활동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3대 회장이 있었다는 건 바로 1대 회장과 2대 회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해학 이기 선생과 계연 선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0여 명의 그 천마산대 독립운동의 마지막 부분에 바로 이유립 선생이 바로 이 천마산대에서 대만 통신원으로 14살에 이렇게 활동을 했다라는 것도 이렇게 적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부정을 하려면 독립운동가들이 증언하는 모든 것을 부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 다나케가 실제로 이렇게 존재했고, 그것을 계승해서 단다나케를 이유립 선생이 1960년대에 열었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제 세태를 한번 이렇게 조명해 보고 진서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실질적으로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모두가 보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문화공정이다 또는 문화침탈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한복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한복도 있고, 그 다음에 김치공정이라고 해서 김치에 대한 어떤, 자신들이 이제 김치의 어떤 종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사실은 근거가 뭐냐. 여기 이제 프라하에 김치를 만들어 먹는 외국인 안나라고 있습니다. 프라하 안나 채널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분은 프라하에 사시는 외국인인데 한국어를 합니다. 그리고 김치를 먹는 이런 먹방 같은 거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중국인들이 댓글을 달았죠. 그것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설명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너는 동아시아 역사를 전혀 모른다. 중국, 한국 역사를 전혀 모른다. 속국인 걸, 한국이 속국인 걸 너만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중국인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그럼 뭐라고 배웠냐면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고 그들은 배워왔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궁극에 가서는 2017년에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은 사실 중국의 속국이었다. 이 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남북한을 얘기한다라고 하면서 10분간 역사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사실 중국의 일부분이었다, 속국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 위에 그 대통령부터 해서 주석부터 해서 저 아래에
민중들까지 모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선전공정 홍보를 하는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한반도는 대대로 중국의 땅이다. 19세기가 독립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2020년도에도 뉴스에서 속속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교과서라든지 교재라든지 또는 세계사 책들 이런 곳에 전부 어떤 중국의 어떤 역사 관점으로 우리 역사가 쓰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해외에서 이제 역사 강의를 할 때 보면은 그 토로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도 토로를 하고 미국에 있는 LA의 아주머니도 토로를 하는 것이 너희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어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엄청 많이 들었다. 그냥 한 사람에게 들은 게 아니라 엄청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반박하고 싶었지만 반박할 수 없었다. 자기가 역사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것이 지금의 어떤 역사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은 일본의 역사 침탈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짠가요? 존 마크 램자이어라고 하버드대 교수인데요. 3월에 출간 예정인 어떤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평양 전쟁에서의 성계약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위안부 여성들이 고용주인 위안소와 계약 관계에 있었으며 그 계약 관계에서 상호작용이었다. 뭐 이런 식의 게임 이론의 논리로서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존 마크 램자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사카와 재단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친일파를 양육하는 사사카와 재단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일본 재단이라고 합니다. 니폰 뭐죠? 니폰 재팬 파운데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재단에 마크 램자이어 교수의 이름이 보이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사람이 일본에서 살고 일본에서 교육을 좀 많이 받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훈장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버드대 교수라는 직함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일본에서 대서특필을 하고 그걸 우리나라에서 이제 받아 썼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친일 재단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그런 어떤 친일 교수들, 뭐 석학들 이런 것들이 양성이 우리나라에서 신친일파라고 하는 친일파가 양성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최근에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앤드류 로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로기, 뭐 로지가 아니라 자신은 로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앤드류 로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헬싱키 대학의 교수입니다. 한국학과 교수예요. 한국학과 교수가 굉장히 이제 위험한 것이 뭐냐면 한국학과끼리도 서로 교류를 하잖아요. 그리고 영어 논문으로 이렇게 논문으로 펴면서 이 사람의 전공이 뭐냐면 유사역사학입니다. 사이비 역사학. 한국의 사이비 역사학이 이 사람의 전공이에요. 언제부턴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논문들을 2017, 18, 19, 20년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써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 논문을 보면 The Tide Turns South Korean Critics of Ancient Pseudo History, 유사 역사학이라는 뜻이죠. 고대 한국의 유사 역사학, 뭐 그것의 흐름이 바뀌었나,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자기가 알기로는 그런 뭐 유사 역사학의 흐름이 있었는데 그걸 비판하는 책들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문영의 책 이런 것들을 칭찬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 어떤 논문, 뭐 에세이라고 하는데 그런 논문을 이렇게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 2016년, 17년 이후에 나왔던 이런 어떤 유사 역사학 비판 또는 뭐 사이비 역사학 뭐 이런 책들이 전부 다 이런 책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국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위소론 대응을 해야 된다. 이 식민사학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역사가 얼마나 사실은 외국은 잘 모르니까요. 우리 역사가 얼마나 식민지를 겪으면서 왜곡되었는지부터 확실하게 외국에도 이렇게 이해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더 이렇게 글로벌 역사 전쟁으로서 올해 대두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진서인 것들, 이 환단고기 뭐 역주본이라든지 환단고기 북콘서트에 보면 진서의 근거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다 보면 그러면 수백 가지의 그런 어떤 사료 또는 가치 근거 또는 이 진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들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이 환단고기 예전에는 그랬어요. 환단고기의 그 사료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뭐 100가지, 300가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거 1000가지 정도는 되겠다. 1000가지 이상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에서 우리가 따담아서 그거에 대한 어떤 역사 문헌이나 이것을 비교해서 나아간다면 사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1년에 한 개씩은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제가
좀 비교를 해서 처음으로 찾았다라고 하는 게 한 10가지는 되는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도 무궁무진하게 환단고기 역주본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또는 뒤에 있는 어떤 주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거기에서 근거가 되는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오는 어떤 학술 대회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걸 하나 찾아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함께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어떤 대회 이런 것이 항상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서론 논문이 90%일 정도로 진서에 대한 근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결론을 내리자면 환단고기는 확실히 진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우리가 이제 많이 이렇게 인구에 회자되는 이야기인데요. 서울대 철학과 초대 교수였던 박종홍 박사가 독일의 세계적인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의 초청을 받고 자택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이때 하이데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천부경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한국 철학에는 이 위대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천부경을 모르겠습니다. 천부경을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자신은 서양 철학을 전공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실망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이후로 어떤 박종홍 교수의 어떤 논문이나 여러 가지 보면 한국 철학적인 어떤 사상적 변환, 그거에 어떤 큰 심한 어떤 충격을 받지 않았나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나무위키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서울대학교 박종홍 교수가 60년대 서독을 방문했는데 하이데거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결국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적도 있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만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대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을 보면 진짜 만나지 못했구나. 만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런 어떤 천부경 얘기가 오고 갈 수 있었겠어라고 대중들이 생각하게 현혹을 시키고 기만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 강신호라고 하는 동아제약의 명예회장의 증언이 없었다면 이게 맞구나라고 생각할 뻔했어요. 근데 2012년인가요? 이코노미 조선에서 이거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을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그 집에 가보니까 저 빨간 곳에 보니까 사진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 사진을 확대를 해보니까 뭐냐면 강신호 회장이 바로 그 하이데거를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자신이 독일 유학 시절에 하이데거 교수를 만나게 됐는데 1956년이다. 이때 박종홍, 이문호 전 서울대 교수, 소동익 전 중앙대 교수와 함께 찾아갔다. 그래서 실존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 빛바랜 사진이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면 박종홍 교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박종홍은 그때 그럼 1956년에 어떤 신분이었냐? 한국철학회 회장이었어요. 그리고 서울대 교수였습니다. 그러면 한국철학회 회장입니다라고 자기를 소개를 했겠죠. 그러면 한국철학에 조예가 있으신 분이구나라고 하면서 천부경을 물어봤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강력한 추정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돌고 있는 것이.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나무위키라든지 이런 데서 그냥 선언적으로 마치 못 만나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일화를 왜 얘기를 하냐면 이거 하나만 통해서도 보면은 그 환단고기 위설론자들의 어떤 행태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진설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자료를 보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정리한 거에 한 10배에서 20배 이상은 더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한 10시간이나 하루 정도는 계속해서 이 진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방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중에 일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단곡의 증명, 천문학적 검증. 단군 조선 시대에 보면 천문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천문 기록은 단군세기와 단기 고사에 있는 내용들을 모았는데요. 모았을 때 우리가 확인 가능한 것이 한 12~13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천문학적 근거로서 무진 50년 오성치루가 있습니다. 무진 50년에 오성의 루 주위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BCE 1733년입니다. 1993년 박창범 라데일 교수가 논문을 통해서 단군 조선시대 천문현상 기록의 과학적 검증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을 했었죠. 그리고 박창범 교수님은 현재는 한국 천문학 회장을 하고 계신데 그런 어떤 직분에서 단군세기의 오성치루 기록을 사실상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의 어떤 압력,
강단 사학계의 어떤 압력을 통해서 사실은 이 단군세기의 별자리 같은 것을 자신의 강의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던 것이 수년의 세월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2019년에 다시 한번 이 단군세기에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 한국천문연구원장 3, 4대 천문연구원장인 박석재 박사님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천문학자라고 하는 직을 걸고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서 오송치루는 맞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최근에 도올 김영욱 선생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박석재 박사님한테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박석재라고 하는 분은 완전히 우리나라의 천문학의 대가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환단고개에 있는 것을 대강 돌려서 보면, 이 대강이라고 하는 건 지금 모든 여기 있는 국민들이 그냥 무료 소프트웨어를 돌려보면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돌려서 보면 다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죠. 아닌데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학계에서 미친놈이 된대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훌륭할 수가 있는가, 그게 말이 되느냐 하고 학계에서 매장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훌륭한 천문학이 있다는 것은 생 거짓말이다. 단군조선 때 천문학이 있었어? 감성이라는 천문대가 있어서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자기 비하를 해야만 대접을 받는 거예요. 자기 비하를 해야만 이런 빌어먹을 나라가 있나라고 도올 김영호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송치루가 그래서 이게 맞으니까 뭐냐면은 천문학도도 아닌 사람들이 갖은 조사를 다 해가지고 일단 루에 모이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8수에 보면은 각항저방 신미기 주여 위실비역해서 루가 있습니다. 이 루에 모였다라고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보면 루가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성에 모였다. 그래서 오성취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석재 박사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루보다 성에 가까운 것은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 오성취성이 옳다는 사실이다. 이는 4,000년 전 28수가 현재와 다르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미 오성취로도 너무 많이 알려져서 오성취성으로 바로 잡히지는 않을 것 같다. 과학사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 중요한 사실은 오성 결집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옛 기록이 옳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식분율 10.26으로 억지로 고정시키는 건 뭐지? 식분율 10.26으로 고정만 안 해도 20년마다 일어나는 흔한 천체 현상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2020년 동지 때도 보면 그 천문 현상을 400년이나 800년 만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현상으로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20년마다도 일어난다. 근데 그게 각도의 어떤 차이거든요. 그래서 오행성 결집의 기준으로 설정한 10도는 주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박창범 교수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오행성 결집의 분리각을 10도 이내로 정했다라는 거죠. 이내로 하고 20도 이런 15도 이런 게 아니라요. 10도 이내로 하고 전후 500년을 시간 범위로 설정을 해서 두 번의 오성 결집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록과 실제 현상이 일치할 확률을 계산을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초승달이 떠 있었고, 그리고 오성이 전부 다 일렬로 있는 기이한 현상이 며칠간 계속되었기 때문에 신기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박창범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박석재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보름 이상 계속됐기 때문에 아무리 장마철이었더라도 단군조선 천문학자들이 놓칠 리가 없다. 오차가 1년이 있기는 하지만 400년 전 일을 추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오성취루로 봐야 된다. 중요한 사실은 오성 결집이 일어났다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오성 결집을 손으로 계산해서 환단곡에 삽입했다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그런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성치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박석재 박사님은 천문유초에 나오는, 조선시대 천문유초에 나오는 오성개합의 기록을 갖다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1월 천문유초에 보면 1월 오성 개합 제자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1월 오성이 자에서 합쳐졌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천문유초에 보면 이것이 전욱고양의 시절이다. BC 2513년에서 2436년 사이가 이제 전욱고양의 시절인데, 그 사이에 그럼 1월 오성이 합쳐진 그런 시간대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봤다라는 거죠. 해와 달과 오성이 자방에서 합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 보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자방에서 합쳐진 것을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환단학 계제 2017년 12월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자, BC 2467년 전후를 조사하니 3년 전인 BC 2470년 9월 새벽 5성 개합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5성이 28수 각 별자리 주위에 모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5성 취각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었는데요. 이것이 확인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절이 언제냐면 바로 전욱고양 시절입니다. 이 전욱고양의 시절은 바로 배달국 시절이죠. 배달국 시절이니까 배달국 시절에도 이런 천문 관측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배달국도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 이제 논문을 발표하신 것이 있는데요. 단군세기 일식 기록으로 본 단군조선 첫 수도의 위치입니다. 자, 단군세기에 보면은 일식 현상이 세 번이 있습니다. 세 번이 있고 오송치로 한 번, 조수가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일식 기록이 세 번이 있는데 이 중에서 2세 부르단군 때에 어떤 일식을 갖다가 조사를 한 것인데요. 자, 부르단군은 재봉시일 일식이다. 그러니까 그 부르단군께서 이날 돌아가셨다. 이날 돌아가셨는데 이날에 일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식이 그때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문 소프트웨어인 스테리나잇을 통해서 BC 2186년부터 2179년까지 8년에 걸쳐서 일식 현상을 조사해 보니 BC 2181년 8월 30일에 일어난 금환 일식만이 동북아에서 관측이 가능했다. 그런데 그것의 최적 관측지가 장춘과 하얼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춘, 하얼빈. 그래서 작년 세계 환단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뭐냐면은 이 환단고기에서 많이 송화강 아사달은 하얼빈에 있었고, 제2왕조 백악산 아사달은 장춘에 있었고, 그리고 제3왕조인 장단경 아사달은 개원에 있었다라는 이런 어떤 단군조선의 도읍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읍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대부분의 주류 역사학계에서 주장하는 고조선 강역은 한반도의 북서쪽에서 위로 올라간 요양이라든지 여기에서 초기 중심지였고, 나중에 이제 고조선 후기에는 왕검성, 평양이 왕검성인데 거기 와서 망했다라고 해서 지금 중심지 이동서를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얼빈이라든지 장춘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원래 그 고조선의 영역으로 하고 싶은, 우리 학계가 하고 싶은 지도예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동북아 역사재단의 고조선 지도입니다. 고조선 지도거든요. 이게 교과서에 들어가면 조금 더 커져 있잖아요. 그것은 너무 작게 하면은 이제 국민들의 어떤 저항을 받을까봐 좀 크게 한 것이지, 학계가 얘기하는 어떤 고조선은 이 정도입니다. 백두산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백두산은 단군조선 때 우리 민족의 영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얼빈 장춘이 바로 일식의 최적 관측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뭐냐면 부르단군 시절에는 제1왕조기 때문에 하얼빈이 수도였습니다. 하얼빈이 송화강 아사달로서 수도였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최적 관측지라고 하는 것을 일식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굉장한 어떤 발견이라고 이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군조선의 영역을, 이걸 통해서도 단군조선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수도가 어딘가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29세 단군 마효시의 조수 현상이 검증이 되었습니다. 썰물 기록 조작 가능성은 전혀 없다. 박창범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번의 어떤 천문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기록들이 단군 세계에 있었는데, 29세 마효 단군 때는 조수가 있었습니다. 남해 조수 퇴삼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9세 단군 마휴 제위 34년에 보면 BC 935년인데요. 남해 조수가 석자 후퇴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걸 조작을 했다 그러면 굳이 조수를 넣어가지고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가져온 거죠. 그대로 그냥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단군세계 이 기록은 천체운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요. 지구가 받은 조성력이라고 하는 것은 달과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지구 중심이 받는 힘과 지구 표면이 받는 힘의 차이에서 기인을 합니다. 그래서 박창범 교수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해를 주위로 200년간의 해와 달의 위치로부터 지구에 미쳐지는 조성력을 계산한 결과 4년 후인 BC 931년 11월 22일 최대의 조성력이 지구에 미쳤었다. 우연히 이 정도의 일치를 보일 확률은
200분의 18, 즉 0.04이다. 이런 확률이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실제 역사를 기록한 것일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2세 부르당군의 일식, 13세 흘달당군의 오성치루, 29세 마유당군의 조수 전부 다 이걸 가지고 모든 걸 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더 있었죠. 32세 추밀당군 때의 일식과 47세 고열가 당군 때의 일식이 있었는데 추밀당군 때의 일식은 4년 차, 그리고 고열가 당군 때의 일식은 같은 해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모든 일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디 뭐 일식을 갖다 여기쯤 해가지고 일식 한번 일어나게 이렇게 써야 되겠다, 추가를 써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한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단고기의 천문 기록은 확실하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환단고기는 연구되고 그것은 신뢰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진서에 가깝다라고 하는 평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과학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학계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박을 하려고 하고 압력을 넣으려고 하고 이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세 환인의 기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환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7세 환인의 기록이 있는데요. 이것은 1924년 환단세감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건 뭐냐면 환단고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단고기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심당 이고선 선생의 바로 이 심당 전서에 보면 1924년에 환단세감이 있고 1952년에 홍익대전, 65년에 단서대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아서 81년에 이렇게 낸 것인데요. 이 환단세감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갑자년이죠. 갑자년 10월이라고 이렇게 서문을 쓰셨어요. 이건 뭐냐면 갑자년이 60년 이후에 84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1924년이라는 거죠. 이 24년에 썼던 환단세감에 보면 안파견 환인, 커발한 환인부터 해서 혁서 환인, 주양 환인 이렇게 뭐 쭉 해가지고 7명의 환인께서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7세 환인이라고 하면은 삼성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환단고기를 통해서만이 확인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24년 환단세감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세가 혁서환인입니다. 2세 혁서환인은 이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장자에 적혀 있는 걸 뺏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런 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혁서환인이라고 하는 분이 장자에도 확인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혁서시 시절에는 백성들이 편안히 살면서 다스림을 몰랐고 여행을 하지만 가야 할 곳을 모르고 젖을 물고 기뻐하는 아이들처럼 배를 두드리며 놀았으니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란 이것뿐이었다라고 해서 바로 이 황국 시절에, 환인 시절에 그 시절의 어떤 태평성대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세기에 지광한 선생이 편집한 지시 홍사에 보면 또 이제 이렇게 나오죠. 중국 상고 시대부터 해서 명나라까지의 역사를 적은 건데 여기에 혁서시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필사본 역대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9세기에 보면 여기에도 보면 혁서시라고 나옵니다. 물론 이것을 천황시, 지왕시 해가지고 어떤 중국의 역사로서 우리의 어떤 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썼을지언정 그때 당시에 그 상고 시대는 전부 다 동이족의 역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를 일부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혁서시가 들어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주양 환인할 때 주양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혁서시와 주양시, 그리고 뭐 거란에서 보면 안파견 환인의 안파견은 이제 야유라 보기에 어떤 휘로 해서 안파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7세 환인 중에서 3대 환인의 명칭이 여기저기 어떤 문헌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12분국은 없느냐? 황국 12분국의 일부가 중국 사고 지도집에 서진 시기의 형세도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12분국인데요. 그 중에서 비리국, 그리고 양운국, 구막한국, 일군국, 선비국 등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서진 시기라고 하면은 뭐 이제 뭐 고조선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까지 이 나라들의 명칭이 남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뒤에서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위소론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파네류국이다라고 했을 때 이 파네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네류라고 하는 것은 18세기 일본어 사전인 화한 삼제 도에에서 따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거짓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네류 또는 파나류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원동 중에 삼성기가 고기를 인용하면서 이맥의 태백일사가 황국봉기가 삼성 밀기를 원문 그대로 인용하면서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이 고기와 삼성 밀기는 이 고기라고 하는 것은 삼성 밀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삼성 밀기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나무 위키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파네류산, 파네류국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해동 역사 풍속지를 인용했다. 화한 삼재 도해의 하나류를 인용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 있냐면 창작 이래 이제 환단고기를 창작했다는 거죠. 창작 이래 지금까지 환단고기 전체 해석에서 가장 웃기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일본어 사전을 갖다 뺏겼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요. 화한 삼재 도해라고 하는 것은 명나라 백과사전인 삼재도의 일본 관련 내용을 보충하여 일본에서 펴낸 책인데 이 책에 조선어를 갖다가 어떻게 읽느냐, 한국어를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것을 일본식으로 음독한 내용을 갖다가 집어넣은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한 삼재 도해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조선어의 일본어 발음을 한자로 표기했다라고 하면서 천은 하늘이잖아요. 하늘인데 하늘을 파나류라고 했다. 이를 이류라고 했다. 월을 어류라고 했다. 별을 배류라고 했다. 그러면 파나류 할 때 류는 뭐냐면 리을이라는 받침을 우리가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파날이 되겠죠. 파는 하다. 그러니까 하날입니다. 하날. 하날이에요. 하날. 하날이라고 하는 것을 일본어 발음을 이렇게 표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시면 우리 환단고기에 나오는 책의 한자가 틀립니다. 환단고기에 나오는 파나류는 저 한자를 쓰고요. 그리고 이 화한 삼재도해라고 하는 책이나 이 책에 쓰는 걸 보면은 이에네자를 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다릅니다. 이게 확실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파나류라고 하는 것은 삼성기 하에 보면 고기에 파나류국 산하에 유 환인시지 국이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오고요. 태백일사 황국봉기에 보면 삼성 밀기운 파나류산 아래 똑같이 이제 그 문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가 들어간 것만 틀리죠. 근데 이제 해동 역사라든지 화한 삼재 도해는 언제적 책이냐면 18세기, 19세기 책이에요. 여기 보면 이에네자로 바뀌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에네자로. 이게 왜 틀리냐? 파네류산에서 파네류는 우리말 하나의 발음을 한자로 음차 표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해동 역사나 화한 삼재 도해에서는 파네류라고 이에네자를 쓰고 있으나 원동 중에 삼성기 하와 태백일사 황국봉기에서는 파네류는 이 네자를 쓰고 있다. 만일 베끼려 한다면 같은 한자를 당연히 썼겠죠. 같은 한자를 썼을 겁니다. 그러면 왜 이걸 썼느냐라고 하면 이 나나 네로 이렇게 읽히는 이 자는 뭐냐면 오히려 이두 향찰에서 자주 보이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네모랑 있잖아요. 네모랑 또는 나무랑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 글자를 써요. 예로부터 이거를 썼었습니다. 게다가 삼성기 하는 고기를 이용했고 삼성 밀기는 바로 이제 삼성 밀기라고 해서 그건 뭐냐면 삼성기 하는 고려 시대잖아요. 태백일사는 조선 시대잖아요. 옛 기록을 이용했다라는 건 그 이전 거의 기록을 인용했기 때문에 그게 고려 조선의 어떤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해동 역사 고려 방언에 보면 하늘을 이때는 하나로 표기를 합니다. 하나로 표기를 하고 있어 이 나자의 표기가 더 예전 표기임을 밝히고 있다. 이로 보아서 원래 나자가 고려 시대에는 나라고 발음을 하다가 후일 네자로 발음이 되면서 그것이 같은 이에네자로 바뀐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일본에서는 이 이에네자는 일반적으로 노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다이나이라고 읽어서 지금 읽으면요. 파네류는 하노루, 하다이루, 하나이루라고 해서 부적절한 어떤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는 나라고만 읽히고 주로 명사에 쓰이는데 대표적인 용례가 나라다. 나라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말입니다. 우리말. 그래서 홍윤기 교수님도 상생방송에서 요시다 토우고 박사가 1900년에 밝힌 문헌에서 나라 지명이 한국 사람들이 지은 이름이라고 본다. 뭐 다른 학자들도 그래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라고 할 때 우리가 나라 지방이 있잖아요. 그 나자가 뭐냐면 이 나자입니다. 예로부터 썼던 우리가 파네류 할 때 우리가 삼성 밀기 또는 고기를 인용해서 썼던 환단고기에 쓰는 그 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더 오래된 것이다. 그래서 조선 상고사의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을 환국이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천국이에요. 하날국, 파네류국, 하날국입니다. 하날국을
천국을 환국이라고 한 것은 광명에서 그 뜻을 취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파나류는 원동중의 삼성기의 고기, 이맥의 태백일사 환국본기가 삼성밀기를 원문 그대로 인용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더 오래된 표기가 그 이의 내자가 아니라 그 나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도 뭐냐면 환단고기는 그 원문 그대로 이제 적어 놓은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내류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삼국유사의 삼위태백에 대해서도 이 삼위태백을 해석을 제대로 하면은 환국의 영역이 보인다는 거죠. 이제 삼국유사에 보면 하시 삼위태백 하시니 가히 홍익인간이라고 해서 삼위와 태백이 있습니다. 이걸 삼위산과 태백산이잖아요.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강단에 있는 사학자도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산은 실제로 있는 감숙성에 있는 산이다. 그래서 이지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대의 삼위산은 오늘 중국의 서쪽 맨 끝에 있는 산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주석이 있는데요. 거기도 보면 삼위태백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산과 태백산이다. 삼위산은 중국 감숙성 돈황현 남쪽에 있으며 태백산은 장백산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삼위태백이라고 했을 때 삼위는 뭐냐면 중국 감숙성 돈황현 남쪽에 있는 삼위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로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태백은 양자의 별개의 산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경우 삼위는 중국 고전의 지명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에 뭐냐면 삼위산과 태백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환인천재께서 아래를 내려다 보시니 삼위산과 태백산을 내려다 보십니다. 양가를 다 내려다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환인의 나라의 어떤 영역 범위, 환인의 어떤 시야,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환국이 그렇게 넓냐라고 했을 때 삼국유사도 그렇게 얘기했다. 환단고기만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삼국유사도 자세히 제대로 보면 그것은 삼위와 태백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를, 어디로 보낼 것인가, 환웅을, 그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광대한 영역을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국유사의 삼위태백의 주된 해석을 통해서 본 지역으로도 보면 환인 환웅의 활동 개척 무대는 환단고기와 맥이 그대로 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두산 서쪽에 제천 유적이 발견이 됐는데요. 통화 만발발자 유적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삼위산과 태백산인데 태백산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태백산을 백두산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백두산에서 그럼 천재를 지냈느냐? 백두산을 개척을 하고 천재를 지냈다라고 하는, 천재를 지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정경희 교수님이 이렇게 논문을 썼습니다. 1990년대 중국 측은 10여 년에 걸쳐 요동 지역에 특히 백두산 서편 통화 지역을 중심으로 맥족의 옛 제단군을 조사 발굴했는데, 처음에는 요하문명론, 잠백산 문화론에 따라 옛 제단의 존재를 크게 부각시키다가 1999년 통화 만발발자 제단 발굴을 마지막으로 돌연 옛 제단 유적을 은폐했다. 관련 연구를 모두 폐기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 통화의 만발발자 옛 제단의 시기는 우화량보다 500년 전도 앞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BC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이나 5,500년경으로 추정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도 3층 원단이 생겼다, 또 방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천원지방이 여기에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웅천왕이 태백산 꼭대기에 신단수로 내려온 이것이 뭐냐면은 신화가 아니다.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다. 환단고기와 삼국유사에 적혀 있는 이러한 이야기는 전부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유물유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강단사학에서는 뭐냐면 그냥 선언적으로 말만 해버려요. 환단고기를 증명할 수 있는 유물유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홍산문화를 얘기 안 해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백두산이 있죠. 연두색으로 백두산 서편에 보면 통화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그런 제천, 어떤 큰 제천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500년 동안에 이제 우화량 쪽으로 이동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천원 지방의 본 모습도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백두산 문명과 한민족의 형성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6년에 걸쳐서 연구의 최종 결과물 논문 9편이 들어가 있어요. 엄청나게 이제 방대한 어떤 논문인데요. 나중에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타이 지역입니다. 우리가 알타이를 많이 얘기하는데, 알타이 지역을 한민족의 뿌리 장소의 하나로서 언급한 유일한 사서가 바로
환단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위 태백을 얘기하지만 금악을 얘기하는 곳이 없잖아요. 금악입니다. 알타이 산은 금산, 금악산, 골드 마운틴이라고 하는데요. 러시아의 유가이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의 고대 문명은 중국의 황하 문명과 분명히 다른 북방 문명과 알타이 문명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화 주 카자흐스탄 대사는요, 카자흐스탄의 문화공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귀하는 단순히 카자흐스탄에 온 것이 아니고 알타이 지역에 살던 한 조상에게서 형제의 땅에서 온 것입니다. 당시 서쪽으로 이동한 사람은 카자흐인이 되고 동쪽으로 이동한 사람은 한국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여기 알타이 공화국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우편에 보면 알타이 산맥이 있고 알타이 공화국이 있죠. 그래서 여기를 전후로 해서 서쪽으로 카자흐인이 가고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는 한민족이 갔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문헌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뭐냐면은 삼국유사에는 삼위 태백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백일사, 환단고기 태백일사 신시본기에 보면 조대기를 인용하여서 이렇게 나옵니다. 서자부의 대인 환웅이 천계에서 내려와 지상의 광명세상을 열고자 하였다. 이에 안파견 환인께서 금악산, 삼위산, 태백산을 두루 살피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 태백에 뭐냐면은 금악산이 더 있어요. 조대계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금악산을 살펴봤다, 알타이산을 살펴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태백은 가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 곳이로다 해서 환웅천왕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산에는 반고를 보내고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악산으로도 누굴 보내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를 이로운 곳으로 살펴봤으니까 누군가는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한민족의 어떤 반개 민족들이 알타이 산에 살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또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한 유물이 BC 2세기에 금동 출토 장식, 요령성 평강지구 출토 장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이거에 많은 해석이 이제 가해집니다만은 위에 있는 새는 뭐 삼조고다, 그냥 독수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새를 토템을 하는 조이족이다. 뭐 환웅의 어떤 날개다. 그 환웅의 날개 안에서 웅족과 호족이 있죠. 웅족과 호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는 웅족을 바라보고 있어요. 웅족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고 호족을 외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벌써 이 단군조선 시절이잖아요. 이때 이미 뭐냐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구나. 이야기 구조, 서사 구조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른쪽 우편에 뭐가 있습니까? 우편에 늑대라고 합니다. 늑대나 이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늑대 토템이 뭐냐면 북방 유목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중앙아시아에 활동하고 있는 무대로 하고 있는 활무대로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유목민족을 상징하는 것이 늑대 일인데 그것이 웅족 뒤편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웅족 계열이라는 거죠. 웅족의 어떤 후원을 받고자 하는 그쪽에 바로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보통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활 무대가 저 북방 유목민족까지 관련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어떤 상징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환웅숭배의 근거는 일본의 백산신앙, 우리 일본 환단고기 북콘서트에서 이렇게 다 증명이 됐는데요. 큐슈 후쿠오카 현에 영원산이 있습니다. 히코산이 있고 여기에는 환인, 환웅, 단군을 모시는 그런 신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나가노 하타노 이런 학자들은 히코산 신궁에 모시는 환웅은 한국에서 건너갔다. 그건 뭐냐면 한국에 실존했다는 거예요. 한국에 이런 어떤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건너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여기 보면 목조상을 만들어 놨죠. 후지야마 환웅이라고 해서 환웅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마야 신사에 모셨던 후지와라 환웅, 등원 환웅이라고 해서 그 이제 그림이 있죠. 그림을 보면은 우리의 어떤 단군 왕검의 어떤 그 초상화와 비슷한 어떤 이분이 이제 환웅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산 신앙, 백두산 신앙 이것이 이제 넘어가게 되고 거기에 이제 환웅 신앙, 뭐 단군 신앙 이런 것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쿠산을 비롯한 일본 북큐슈의 여러 산에서 백산신을 모시고 있었는데 이것이 한국 산악신앙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한국 산악신앙은 백두산 그 위로부터 해가지고 백두산을 태백산으로 하고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온 세력들은 또 태백산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천재단을 또 만듭니다. 태백산 남태백을 만들고 또 아래로 내려온 사람들이 백산 신앙을 가져가서 뭐가 되냐면은
일본의 히코산 이 백산 신앙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어떤 백두산에 개척을 한 환웅 세력이 없었다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리 역사가 증명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백산 환웅 신시 개척의 역사가 있었기에 그 문화가 일본으로 전달되었다. 이 환단곡에 있는 그런 내용들은 다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환단고기를 증명할 유물 유적이 없다. 지금까지도 유물 유적이 나왔죠.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홍산문화 요하문명인데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사서가 바로 그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환단곡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산 문화는 황하문명 바깥에 만리장성 바깥에 1000년 이상 더 오래된 그런 홍산 문화가 있었는데요. 전체 홍산 문화를 보면 소화서 문화, 흥룡화 문화처럼 9000년, 8000년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하가전 문화, 고조선에 이르는 데까지 환국과 배달과 조선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9000년에서 뭐 이제 4000년까지의 그런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홍산 문화, 요하 문명 또는 발해 연안 문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홍산 문화의 원주인이 한국인을 조상으로 하고 있다. 한국인의 조상이라는 근거들은 이렇게 한 가지만 해도 그걸로 근거가 될 수가 있는데요. 적석청, 피라밋, 고인돌, 옥기, 옥기거리, 고곡, 빗살무늬 토기, 복골, 암각화, 천재단, 원통형 토기, 옥종, 삼조기, 용복문화, 상투형, 옥고, 편발개수, 채도문화, 옥누에, 온돌, 여신과 곰토템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많은 유물들이 한국인의 조상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것은 너무 오래됐고 뭐 공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퉁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같은 문화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우화량 여신상만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화량 여신상은 웅녀의 존재를 증명하는 동시에 환단곡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화량에 보면은 그 고속도로를 저쪽으로 해서 올라가면 바로 이 여신묘가 있잖아요. 황토로 만든 여신상이 나왔고 곰의 발 조각상, 실제 곰의 턱뼈 같은 것이 같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유화 문명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뭐 황제 헌원이 거기서 나왔다. 황제 헌원이 유흥시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들은 주장을 하지만 웅녀에 대해서는 여성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들의 문헌에 그 뭐냐면 우리만이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웅시 여왕, 뭐 황웅 여신은 곰족이었던 웅녀의 존재를 증명하는 동시에 환단곡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단서다. 이강식 교수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여신묘의 여신상은 인체의 3배, 2배 되는 7명의 여신상이 십자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뭐 이것도 이제 칠성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어떤 뭐 웅녀, 웅시녀, 웅시 여왕에 대한 어떤 기록 그것이 뭐 삼국유사 환단고기에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확실한 어떤 근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5000년 이상 된 5000년, 6000년 전에 주문 수행을 했던 한민족의 그 모습을 설명할 수 있는 문헌이 환단고기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물유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가부자를 하고 수행하고 있는 여신상이 나왔고요. 그리고 가부자를 틀고 주문을 읽고 있는 입모양이 이제 주문을 읽고 있는 남신상이잖아요. 이러한 것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5300년 전에 주문을 읽는 남신상인데 5300년 전에 주문을 읽었다? 이것에 기록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환단곡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택 37일 하여 제천신하고 기신외물하며 폐문자수하시며 주원유공하시며 이렇게 나옵니다. 주문을 외웠다. 주문을 외웠다라는 것이 분명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헌에 해당되는 그 유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환단고기를 증명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많은 학자들이나 조선의 학자들도 그랬어요. 2000년 이상, 1000년 이상 되는 것을 한 명이 다스릴 리가 없다라는 추정은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이 47명이라고 하는 것을 환단고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단고기 규원사와 단기, 고사, 대동사강, 전고대방, 김해김씨 문헌보 그리고 심당전서에까지 전부 다 47대 단군 심당전서는 그 초대 단군함과 앞쪽에 두 분을 더 넣어서 49대 단군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문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단고기를 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전고대방을 보시면 이건 인명사전인데요. 1924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인명사전의 맨 앞에 단군이 있는데 단군은 전세 47이다. 47명이 전한다는 것이 분명히 적혀 있었는데 이게 25년본하고 26년으로 가면요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24년본을 고문서도 지금도 정보대왕 굉장히 많이 떠돌거든요. 몇만 원 주면 살 수 있는데 24년 걸 사야 이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전세 24. 그건 뭐냐면 24년 이전에 47세 단군에 대한 인식이 있는 역사서들이 있었다,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문헌들이 있는데요. 단군 수명을 1908세로 적고 48세로 적는 문헌들의 비밀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서가 바로 환단곡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군의 수명이 신선의 나이를 살았는데 1048년이다. 이것을 적은 것이 동사강목, 그리고 세종실록, 제왕운기에는 이제 1928년, 본기에는 38년으로 했다가 이것이 응제시주로 가면서 48년이구나라고 해서 확정을 합니다. 1048세, 그리고 역대 세년간은 1048세, 동국통감도 1048년이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이건 단군의 수명일 리가 없다. 이거는 후손들이 역대로 다스린 횟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기년아람에는 단군의 수명은 1048세 또는 1908세라고 해서 삼국유사와 같은 1908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기년아람이고요. 여암전서 뭐 이런 것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삼국유사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단군은 장단경으로 옮겨가셨다가 뒤에 돌아와 아사달에 근거하여 산신이 되시니 1908세가 되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채호 선생은 아까 똑같은 어떤 문구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기에 단군이 1048세, 1908세까지 장수하였던 등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게 불조 석가모니가 3만년, 3천년, 500년 장수하였다는 것을 모방하여 만든 말이라 반박할 가치조차 없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단고기를 못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길게 썼냐, 한 명의 단군을, 이런 것이죠. 근데 이 단군조선의 영년은 뭐냐면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1908년이라고 써 있는 것은 환단고기 단군세기에 보면 1세 단군에서 43세 물리단군까지의 1908년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단고기를 정리를 해보면 단군조선이 3번 변천을 하는데요. 제1왕조는 삼한이라고 해서 삼한이 있었고 1048년, 그 다음에 제2왕조가 삼조선이라고 해서 이 제1왕조와 제2왕조를 합해보면 1908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제3왕조를 빼면요.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삼국유사 고조선주에 아사달과 백악산이라고 적었던 그 해에 1908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1왕조 1048년, 제2왕조 860년을 합한 것이다. 이때까지가 뭐냐면 삼한과 조선이었잖아요. 그 다음은 이제 부여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인식에서 1908년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거를 신선의 나이, 단군의 나이로만 지금까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1948은 단군조선의 제1왕조, 1908년이라고 하는 것은 단군조선의 제1왕조와 제2왕조의 기간을 합친 연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바로 환단고기. 환단고기를 통해서만이 이러한 어떤 숫자의 비밀, 이런 어떤 뭐 몇 세를 살았다라고 하는 그 숫자의 비밀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물을 다시 보시면 홍산문화의 유물 중에 옥루회가 있습니다. 그건 단군세기의 기록을 뒷받침한다. 자, 옥루회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홍산문화의 어떤 박물관에 가보면 이렇게 옥루회가 실제로 있습니다. 오한기 박물관에 보면 그런 누회 유물 그림이 있고요. 그래서 초대 단군세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초대 단군 왕건께서 비서갑에 사는 하백의 딸을 황후로 삼고 누회치기를 맡게 하셨다. 치잠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회치기를 맡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 단군 왕건께서 맡기셨다는 건 뭐냐면 배달국 시대부터 바로 이 누회치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문헌적으로 봤을 때 이 옥루회라고 하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이 단군세기다, 환단고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지난 부경대 환단고기 북콘서트나 이런 데서 이제 삼랑이 사무라이라는 것의 말의 원형이 이제 밝혀졌는데요. 삼랑이 사무라이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사무라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사우라비가 바뀌지 않았느냐. 저도 항상 의문이었어요. 사우라비가 어떻게 사무라이로 이렇게 언어가 바뀌지? 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초대 단군 왕건 때 건설한 삼랑성이 강화도에 있습니다. 정족산성이라고 하는데 삼랑성이 원래 말이죠. 이 삼랑성은 쉽게 얘기하면 삼랑이 쌓은 성입니다. 그래서 삼랑들이 삼랑성에 기거하면서 마리산 참성전 때 천제를 지내거나 필요한 제물이나 의식 절차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 그런 어떤 벼슬이지 단군의 아들 셋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합리적인 말이죠. 근데 이 삼낭이 어디냐? 그걸 정확하게 적고 있는 것이 바로 환단곡인데요. 삼낭은 본래 배달의 신하이며 삼신을 수호하는 관직을 세습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삼낭은 위 삼시랑이니, 삼낭은 원래 삼시랑인데 삼신 시종 지랑이다. 삼신과 삼신 상제님을 모시고 따르는 그런 낭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풀어서 쓰면 그렇고, 줄여 쓰면 삼시랑이고, 이걸 더 줄이면 삼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삼낭이라는 말에서 삼이 사무가 됐고 랑이 라이가 됐다. 라이나 라으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어 사무라이는 삼낭에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은 삼낭을 삼시랑이라고 하잖아요. 일본에 가서 사무라이에 관한 어떤 그 굿즈라고 할까요? 제품들을 이렇게 사면은 다 한 글자가 써 있죠. 모실시자를 하나 써놨습니다. 이게 모실시자를, 저도 이 모실시자 써 있는 뭐 손수건 같은 거 파는데 그런 걸 이렇게 샀거든요. 그러니까 모실시를 쓰고 이거를 사무라이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실시자를 쓰고 삼낭이라고 읽는 거예요. 삼시랑. 그래서 삼낭은 삼시랑에서 왔다라고 하는 태백일사의 이 말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죠. 삼낭 사무라이만 나와도 일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자까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모실시 한자 하나만 그려놓고서 이거를 사무라이라고 읽는다. 사무라이의 훈독인 모실시는 삼시랑에서 나온 말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이거를 환단곡에서 밝혀놓고 있다. 놀라운 겁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주군을 모시는 것으로서 일본에 가서 변질이 되긴 했지만 그 용어 자체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낭야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낭야성. 9년 홍수 때 단군왕검이 맏아들 부르테자를 산동성 재현에 있는 낭야성으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이 낭야는 사만의 하나인 번안의 초대왕 치두남의 아들, 치두남이 있고 그 다음이 낭야잖아요. 2대가 낭야인데 단군왕검께서 치우천왕의 직손 치두남을 번안왕으로 삼았는데 그 아들 낭야가 원래 가한성이던 것을 개축해서 나중에 이제 낭야성이다. 낭야가 개축했으니까 낭야성, 삼낭이 지었으니까 삼낭성,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중국 현지에서도 낭야성이라고 부른다. 이 낭야라는 지명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환단곡이 사만관경본기밖에 없다. 거기 보면 치두남의 아들 낭야가 즉위했는데 가한성을 개축했는데 번안왕 낭야가 쌓았으므로 낭야성이라고 이름한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BC 2251년에 이 가한성을 개축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보면은 지금도 여기를 낭야라고 해요. 낭야성이라고 하고 산동성 제성현에 보면은 낭야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낭야를 지금 검색해 보시면,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바로 이 지역에 지금 현지에서도 낭야라고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명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죠. 그들은 유래를 모르지만 우리는 그 유래를 알고 있다. 환단곡을 통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역전시켜 놓고 반대로 해놓은 것들, 부르테자와 도산회의의 그 원래 진실이 무엇이냐, 그걸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국의 9년 대홍수를 해결한 것이 바로 단군이 보낸 단군왕검의 아들 부르테자인데요. 이 오행치수법을 전수한 곳이 바로 단군조선의 역사명령을 받던 지역이 바로 전수 장소가 바로 도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 문헌에 뭐라고 나오냐면 5월 춘추에는 우가 사무치게 기도하자 꿈에서, 이 꿈이라고 나와요. 꿈에 창수사자가 나와서 계시를 전해 주어서 치수에 성공한 것으로 기록을 해서 누구인지 모르게끔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공 우가 금간 옥첩을 받아간 것과 관련한 기록이 5월 춘추 역대 신선 통감, 응제시주, 세종실록, 동국여지 승남, 동사강목, 묵자 등에서 확인이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됩니다. 비교를 해보시면요, 5월 춘추에는 꿈에서 나타난 방식이 꿈이고요, 현이 창수자자가 나타나서 금간 옥자를 전해줍니다. 송미자세가에는 신화시 하는데요, 하늘이 전해줬다는 거예요. 하늘이, 서경에서도 하늘이, 그러니까 하늘이 전해주거나 꿈으로 이렇게 표현된 것이 실제는 누구냐, 단군세기와 태백일사에는 부르테자라고 나온다. 특히 태백일사에는 북극수정자라고도 이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재 신채호 선생은 얘기했습니다. 현이라는 건 검은색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제 북쪽을 나타내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를 나타내는 것을 그냥 현이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부르테자라고 쓰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부르라는 걸 밝혔어요. 응제시주나 또는 우리나라의 그 저서들을 보면 단군은 아들 부르를 보냈는데 근데 거꾸로 나옵니다. 조회했다, 머리를 배알했다,
그리고 패백을 바쳤다 우임금에게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서에는. 왜냐하면 사대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고 중국의 사서를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역사적 진실은 무엇이냐? 단군 왕검이 우에게 전한 홍범구주다. 우는 아버지 곤이 치수에 실패하여 순임금에게 처형당한 후에 그 뒤를 이어서 나라의 치수 사업을 맡아보던 사공신분이었는데 우는 순을 대신하여 도산회의에 참석하여 고조선의 태자 부루에게서 오행치수법이 적힌 금간옥첩을 받았다. 이 비법으로 홍수를 해결하고 인심을 얻어서 나중에 하나라를 열게 되었다. 이 은혜가 사실은 중국에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모든 은혜가 다 배반되는 어떤 구조로서 뭐 이렇게 전쟁에서 졌어도 이겼다고 하고 전쟁에서 자신들이 죽었는데 뭐 그쪽에 죽었다고 하고 뭐 항복을 했다고 거꾸로 다 만들어 놓는 그런 어떤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만 정리해봐도 굉장히 이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르태자는 동방의 칸으로서 도산에 모아놓고 도산에 이제 모아놓고서 홍수를 다스리는 오행치수법을 전수했다. 이게 이제 팩트라고 하는 것이죠. 이 팩트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환단곡이다. 그리고 가림토 문자와 이제 신대 문자 얘기가 있는데요. 가림토 문자가 있습니다. 가륵당군 때 삼랑 을보록에게 명하여 정음 38자를 만들게 하였다라고 하는데 신대 문자를 계속 주장을 해요. 우리나라는 가가지고 이제 다큐를 하나 찍었는데 신대 문자는 다 가짜다라고 퉁쳤어요. 그 다큐에서는. 그렇지만 일본은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8세기에 분명히 이세신궁에 여기 보시면 중앙에 있는 이런 어떤 AD 708년에 신대 문자가 있다. 어떡할래? 우리가 더 빠르다. 우리가 아버지고 그리고 훈민정음이 모체 그 아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이 훈민정음을 베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래쪽에 보시면요. 훈민정음에 나와 있지 않은 글자들이 나와요. 오직 그 가림토에만 나오는 유자 있잖아요. 이렇게 위로 뚫려 있는, 그 다음에 집처럼 돼 있는, 그 다음에 공자가 있습니다. 이런 글자들은 훈민정음에 없잖아요. 가림토에만 있는데 이것이 신대문자로 가면은 신대문자로 가면 다 있는 거죠. 신대문자에는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훈민정음을 베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건 가림토를 베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뭐냐면 이들이 얘기하는 신대라고 하는 것은 고조선이죠. 고조선을 그때부터 뭐 고천원이라고 하고 그리고 신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의 시대, 그건 바로 단군조선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뒤에 여기 이세신궁에 있는 그 신대 문자들인데요. 전부 보면 훈민정음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시옷되고 밑에가 이응되거나 또는 미음이 되거나 공자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훈민정음을 베꼈다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건 분명히 가림토를 인정해야만이 끝나는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가림토는 가림토와 가림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단군세계에 보면 가림토라고 했고 태백일사에 보면 가림다라고 했습니다. 그거 뭐냐면 지은 저자가 틀리니까, 그리고 문헌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겁니다. 만약에 이유립 선생이 지으려고 했다면 둘 다 가림토로 하든지 가림다로 하든지 대중적으로 많이 있는 걸 그냥 썼겠죠. 그런데 다르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4세 오사구 당군의 조계화폐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에 하가즘 하층문화의 대전자 유적에서 조계화폐가 무더기로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당군세기를 보면은 오사구 당군 때 주원공 패전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실제로 87년에 카오리 조계화폐에서 동그란 구멍이 뚫려 있는 걸 발견했는데 구멍이 뚫려 있는 조계화폐를 썼다라고 하는 기록은 오직 조개화폐를 썼다는 기록은 좀 있을지 몰라요. 근데 동그랗게 구멍을 뚫은 조개화폐를 썼다라고 하는 기록은 단군세기에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발견된 유물이 아니고 뭡니까? 그 수많은 유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초대 단군 왕건부터 쫙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2대, 3대 그 기록들이 전부 다 검증될 수 있다. 뭐 환단고기는 하나라도 검증이 안 되면 뭐 오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환단고기는 거의 모든 것이 하나하나 검증해 보려고 하면 다 검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봤을 때 우리는 뭐냐면 환단고기 내용을 여기 모든 분들이 조금 더 하나하나 요거는 아직 발굴을 못했는데 내가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거의 근거 자료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자, 평양 당군릉의 실체는 5세 구울 당군의 묘인데요. 1993년 평양 강동현에 이렇게
단군능을 크게 확대를 했어요. 거대하게 재건을 해서 성역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했느냐? 원래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에 여러 번 누차에 걸쳐서 나오는데 마지막 고종실록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확실한 증거가 참으로 명백하다라고 하는 거죠. 송양 서쪽에 단군총이 있는데 송양은 곧 오늘의 강동현입니다. 라고 허목 선생의 단군세기에도 있고 그 고을의 읍지에도 있고 관서 문옥록에도 명백히 실려 있으니 확실한 증거가 참으로 명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면은 기자릉은 기자릉이라고 하고 동명왕릉은 릉이라고 하는데 단군은 아직 묘라고 합니다. 단군 능으로 승봉하는 것이 앞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의 거의 마지막 왕인 고종 때까지, 고종이 황제가 됐죠. 고종 황제 때까지도 뭐냐면은 단군은 묘예요. 릉이 아니에요. 그때까지 그렇게 천대시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래서 1930년대 동아일보를 보면은 34년까지인가요? 단군묘를 개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금도 이렇게 모으고 하는데요. 평안남도 강동의 아사달 밑에 뭐가 있냐면은 단군묘가 있다. 예로부터 단군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진도 보여주죠. 그 사진도 보여주고 그 똑같은 것이 바로 확대된 게 이 단군묘입니다. 단군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단군세기에 보면 이 기록이 나오는데 바로 5세 9을 단군이 남쪽으로 순수하여 풍류강을 건너 송양에 이르러 병을 얻어 곧 붕어하시니 대박산에 묻히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북한은 그것을 초대 단군 왕검으로 이렇게 모시는지 모르지만 그냥 단군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단군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분은 초대 단군 왕검이 아니라 5세 9을 단군이라고 하는 것을 단군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단기고사나 또는 신단 실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신단 실기에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1세 단군 왕검의 능이 아니라 후대 단군의 능이다라고 해서 후대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군세기는 그것이 5대 단군의 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예요. 2017년에도 보면은 고고학적 견지로 봤을 때 왕검성은 평양이나 대동강 유적이 될 수가 없다. 폐기돼야 마땅하다 얘기를 했죠. 폐기돼야 됩니다. 위만조선이 마지막에 그 멸망당할 때까지 여기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 또 그걸 고집을 하죠. 발견되지 않아요. 구조물에서 고구려 이전의 유구는 없으며 고구려 토기 기와보다 빠른 그 어떤 유물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도 뭐냐면 평양성 하층에 왕검성이 될 만한 가능성은 없다. 다시 힘주어 말합니다. 페북글에다 적어요. 평양성은 왕검성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17년, 18년, 19년, 2020년 최근 한두 달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목양성을 보십시오. 목양성이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목양성이 있는데 이런 흔적을 선연하게 남기는 지역이 이런 유물들, 기와 이런 유물들이 남기는 지역이 서북한 지역입니까? 이런 기와들이 서북한 지역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 대동강 유역에 평양에 이런 데 없잖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전 시기에 후기 고조선은 요동 지역을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조선의 말기까지 그들이 얘기하는 어떤 위만조선, 위만 정권이죠. 그것은 요동 지역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낭낭이 된 거는 이제 학계에서 알아서 하고 나는 고고학적 유물을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게 맞다라는 주장을 여러 유물을 되풀이해가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학계는 안 바뀌잖아요. 이렇게 안 바뀝니다. 자기네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이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빼박으로 여러 가지 유물들로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데도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민족사학에서 제야사학에서 얘기한다고 바뀌겠어요? 예, 바뀌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환단고기가 옳다. 환단고기가 진서다라고 하는 것의 그 근거라고 하는 것은 정말 더 조사를 해보면 1000가지가 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너무 극소의 일부를 가져왔지만 이 한 가지만으로도 환단고기는 연구될 가치가 충분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